캄보디아, 태국 휴전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강대국들이 책임을 미루며 관망하던 그 순간 전세를 뒤집은 건 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전쟁 한복판 단 한 번의 선택이 요구됐던 상황. 민간 피해도 문화유산 훼손도 허용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과 항공 시스템은 폭발이 아닌 신뢰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명중률 98.1%.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닙니다. 휴전 문서 뒤에 숨겨진 한 엔지니어의 책임과 한국 기술이 증명한 결정적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이유나 33살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기술 지원 요원으로 이곳에 파견된 지 석 달째였죠. 국경 인근 기지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매일 장비 점검하고 현지 정비병들에게 사용법 교육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뉴스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 평소처럼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를 흔들었어요.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뛰어가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달랐어요. 급하고 무겁고 진짜였습니다. 숙소문을 열자마자 현지 연락 담당관이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실전 투입이라고. 지금 당장이라고.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죠.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관리하던 무장, 그 정밀 유도 장치가 진짜로 쓰일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관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벌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니터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표적 좌표 확인하라고. 장비 상태 최종 점검하라고. 저는 제자리로 가서 화면을 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점검하고 또 점검했던 그 장비들이 화면 속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상태 표시 등은 모두 초록색이었어요. 문제 없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제 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험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지 지휘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당신들 무기가 정말 그렇게 정확하냐고. 서류에 쓰인 숫자들이 진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깊고 무겁게. 다른 장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써본 무기들과는 다르다고. 어떤 이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무겁게, 또렷하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현지 정비병 한 명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기는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그때는 그냥 숫자였어요. 화면 속 그래프였고 보고서 속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 모니터 너머에는 사람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력하는 좌표 하나가, 제가 확인하는 수치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죠. 관제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누군가 커피를 따르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작은 한숨 소리들이 섞였죠.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차 범위, 풍속 보정, 고도 계산.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에서 교육받을 때는 이런 떨림이 없었어요. 시뮬레이션실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었죠. 버튼 누르고 데이터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뮬레이션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르는 버튼은 게임 속 버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숫자는 점수가 아니었죠. 진짜였어요. 전부 진짜였습니다. 현지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비됐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네, 라고.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바뀌고 있었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초록색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문제 없다고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질문이 울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그 숫자들을 믿어도 될까? 실험실에서 성공한 게 여기서도 성공할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이 보였죠. 표적이었습니다. 적군 보급 기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 좌표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죠. 제 노트북 화면에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거리, 고도, 풍향, 습도. 모든 변수가 숫자로 바뀌어 나타났죠.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밀도는 0.5m.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3m. 최악의 경우에도 1m를 넘지 않았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1m가 뭘까요? 사람 한 명 키 정도였습니다. 건물 한 층 높이의 절반이었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정보장교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표적 지역을 확대한 이미지였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색 건물들, 도로, 그리고 멈칫했어요. 표적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돔 형태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죠. 저는 정보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그는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유적이라고. 1000년 넘은 사원이라고. 손에 든 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보호 대상이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계 문화재로 등재됐다고. 어느 나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라고. 300m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어요. 오차 범위를 재확인했죠. 최악의 경우 1m.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면 2m. 낙하 각도가 틀어지면 3m. 그래도 300m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만약 계산에 없던 변수가 생기면. 현지 지휘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문제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없다고. 하지만 그는 제 표정을 읽은 것 같았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리핑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위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저 사원 때문에 작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이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표적은 맞춰야 한다고.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풍속 데이터를 다시 받아왔어요. 지난 3일간 같은 시간대 평균 풍속을 확인했죠. 고도별 기온차도 다시 입력했습니다. 대기압, 습도, 심지어 달의 위치까지 고려했어요. 계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1m 이내. 최악의 경우에도 3m를 넘지 않았죠. 유적까지는 여전히 300m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안전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외교 문제가 터지겠죠. 세계 언론이 달려들 거예요. 한국 무기가 문화재를 파괴했다고. 1000년 된 유산을 날려버렸다고. 법적 책임도 생각했습니다. 국제법 위반, 배상금, 소송,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초록색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정보장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새 자료를 건넸어요. 표적 지역 인구 밀도 분석이었죠. 다행히 낮았습니다. 보급 기지 주변은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민간인 피해 가능성은 낮았죠. 하지만 유적은 달랐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어도 의미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누군가의 기억이 있었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장비 상태, 기상 정보, 좌표 정확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숫자를 믿고 기술을 믿고 제가 지난 석 달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그 장비를 믿는 것. 현지 지휘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확실하다고. 데이터가 그렇다고.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을 믿겠다고. 한국 기술을 믿겠다고.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신뢰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죠.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버튼이 눌러지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브리핑이 끝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지휘관 한 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는 지휘관에게 뭔가 속삭였고 지휘관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죠. 부지휘관이 입을 열었어요. 작전을 연기하자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유적 문제도 있고 국제 여론도 신경 쓰여서 확실히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신중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죠. 급할 게 없다고. 하루 이틀 미루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데이터는 괜찮다고 했어요. 계산도 다 끝났고요.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어요. 제 판단이었죠. 현지 지휘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정말 확신하냐고. 저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어요. 확신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무기 탓이 아니라 제 탓이 될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제가 확신한다고 말해서 작전이 강행됐다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문서를 만들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검토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저는 말했죠. 6시간이면 된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실패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기 시작했죠. 낙하궤도 이탈, 풍속 급변, 장비 오작동, 좌표 입력 오류.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각 경우마다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해 범위도 표시했죠.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계속 타자를 쳤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죠. 이 문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 숫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서는 12페이지가 됐어요. 모든 변수, 모든 가능성, 모든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책임은 기술 지원 요원 이유나에게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게 제 몫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저는 파일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각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휘관이 저를 봤어요. 저는 문서를 건넸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지휘관은 문서를 이틀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강행을 결정했어요. 제 문서가 설득력 있었다기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 결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작전일 아침이었습니다. 관제실에 다시 모였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면 앞에 빼곡히 섰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비 이상 무. 좌표 입력 완료. 기상 조건 양호.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낙하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고도에서 표적까지 17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적이 안전한지.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에는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하나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저는 시계를 봤어요. 17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장이 귀에서 뛰었죠. 넷, 다섯, 여섯.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옆에 선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라고. 저도 속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열하나, 열둘. 화면 속 점이 표적에 가까워졌습니다. 열셋, 열넷, 열다섯. 거의 다 왔어요. 16, 17. 섬광이 터졌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관제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드론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천천히 연기가 걷히고 있었어요. 표적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건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그 주변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표적에서 300m 떨어진 곳. 돔 형태의 건물이 보였어요. 유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죠. 정보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유적 손상 없음. 주변 구조물 이상 무. 민간인 피해보고 없음. 관제실이 터져나갔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섞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성공이라고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유적을, 저 온전히 남아있는 건물을 보고 있었죠. 현지 지휘관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웃었죠. 아니라고. 기술을 믿은 사람 덕분이라고.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가슴 속에서 뭔가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7초, 1m 이내, 300m 안전거리. 모든 게 계산대로였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기술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첫 작전 성공 이후 출격이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표적이 바뀌었고 좌표가 달라졌지만 절차는 같았어요. 저는 매번 같은 검사를 반복했죠. 장비 상태 확인, 센서 점검, 통신 연결 테스트.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죠. 출격 5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장착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용 흔적은 있었지만 손상은 없었습니다. 깨끗했죠. 저는 손으로 표면을 쓸어봤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현지 정비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신기하다고. 이렇게 계속 써도 멀쩡한 게. 자기네가 쓰던 장비는 사흘만 지나도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구성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그는 감탄하며 장비를 만져봤죠.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정보장교가 세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적군 측 상황 분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적군 장비 오작동 빈도가 늘고 있었어요. 통신 혼선도 잦아졌고요. 어제는 발사 준비 중 시스템 다운이 3번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비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저는 우리 쪽 기록을 펼쳤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오작동 제로, 통신 문제 제로, 정비는 정규 점검만 했어요. 대조가 명확했습니다. 현지 지휘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차이가 보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은 한 번 잘 쏘는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계속 쏠 수 있어야 이긴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희가 만든 건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무기였죠.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같은 정확도로 작동하는 무기. 열흘이 지났습니다. 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하지만 기지 안은 달랐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있었어요. 정비병들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관제실 사람들은 커피로 버티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비구역을 순찰하다가 한 병사가 장비 옆에서 조는 걸 봤어요. 깨우려다 그냥 뒀습니다.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맑고 고요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있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점검한 장비가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저는 숙소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버티고 있다고. 장비도 사람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이틀 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휘관 얼굴이 굳어 있었죠. 그는 새 작전 계획을 펼쳤습니다. 표적이 6개였어요. 동시 타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세었죠. 6. 우리 장비로 가능한 최대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작전 간격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정비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스케줄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비가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버텨야 한다고. 적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죠. 정비 책임자가 반대했습니다. 플랫폼 상태가 한계에 가깝다고. 계속 이렇게 혹사하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작전은 강행됐고 출격은 계속됐습니다. 사흘, 나흘, 닷새. 정비병들은 밤을 새웠고 저도 장비실을 떠나지 못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에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과부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용 중단을 지시했죠. 남은 플랫폼은 넷이었습니다. 관제실로 달려갔어요. 지휘관에게 보고했죠. 가용 전력이 줄었다고. 작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무겁게.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창고 목록이었어요. 파견 올 때 가져온 예비 장비 리스트였죠. 쭉 훑어내려가다 멈췄습니다. 훈련기용 플랫폼. 2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현지 교관들 훈련용으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실전용이 아니었어요. 성능도 떨어지고 내구도도 낮았죠. 그냥 교육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교육이 아니라 전쟁이었죠. 저는 훈련기 사양서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플랫폼 호환성, 장착 가능 무장, 운용 가능 고도. 하나씩 확인했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다만 안정성이 문제였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었죠. 회의실로 다시 갔습니다. 지휘관과 정비 책임자를 불렀어요. 그들 앞에 사양서를 펼쳤죠.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훈련기를 쓸 수 있다고. 정비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냐고. 저건 교육용이라고. 실전에 투입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70%. 성공 확률 70%라고 대답했죠. 지휘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다고. 너무 낮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로보다는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흘이 주어졌습니다. 훈련기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정비구역에 텐트를 쳤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작업했죠. 훈련기 2대를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석 달간 창고에 있었으니까요. 정비병들과 함께 덮개를 벗겼습니다. 낡아 보였죠. 실전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시스템도 장착부도 제어 방식도. 저는 그걸 믿었어요. 믿어야 했죠. 첫날은 기체 점검에 썼습니다. 센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배선을 뜯어서 연결 상태를 봤고 유압도 재점검했죠. 문제가 있으면 교체했습니다. 예비 부품이 다행히 있었어요. 둘째 날은 장착 테스트였습니다. 실전용 무장을 훈련기에 달아봤어요. 무게 중심이 약간 틀어졌죠. 저는 밸런스를 다시 잡았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각도를 조정하고 고정장치를 재배치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비병들은 교대로 쉬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계속 확인했죠. 빠뜨린 게 없는지 놓친 게 없는지.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상시험을 시작했어요. 엔진을 켰습니다. 소음이 컸죠. 떨림도 심했어요.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났어요. 제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응이 왔죠. 표적 좌표를 입력했어요. 인식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된다고. 이거 된다고. 작전일 아침이었습니다. 활주로에 훈련기 2대가 섰어요. 옆에는 실전기 2대도 함께였죠. 4대 편대였습니다. 조종사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훈련기를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의아해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어요. 훈련기 2대의 신호가 화면에 떴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4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떴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훈련기 신호를 따라갔어요. 고도가 올라갔죠. 정상입니다. 속도도 유지됐어요. 문제 없습니다. 표적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편대가 분산했어요. 각자 위치를 잡았죠. 훈련기 2대도 제자리에 섰습니다. 발사 준비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손을 깍지 꼈어요. 제발, 이라고 속으로 말했죠. 순차 투하가 시작됐습니다. 실전기 먼저, 그 다음 훈련기. 화면에 4개의 궤적이 그려졌어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향해. 17초였습니다. 또다시 17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섬광이 터졌습니다. 4곳에서 동시에.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왔어요. 드론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4곳 모두 명중이었어요. 훈련기가 투하한 지점도 포함해서. 정확했습니다. 오차 없이. 관제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힘이 풀렸죠. 됐다고. 정말 됐다고. 현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들 기술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봤습니다. 4대 모두 귀환하고 있었어요. 손실 없이. 이틀 뒤 소식이 왔습니다. 적군이 후방으로 철수했다고. 전선이 무너졌다고. 휴전 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은 새벽에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아니라 확성기로 전해졌어요. 조용했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 섰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비구역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이었어요. 손에 든 렌치를 내려놓았죠. 휴전. 그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정적이 흘렀어요. 오랜만이었죠. 엔진 소리도 무전기 소음도 발걸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장비 앞에 섰습니다. 사용 흔적이 선명했어요.
장착부에 그 흐름이 남아 있었고 표면에 미세한 긁힘들이 있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 장비가 얼마나 많은 출격을 했을까? 몇 번이나 하늘에 올랐을까? 저는 세어봤습니다. 23번이었어요. 23번 모두 돌아왔죠. 사람도 장비도. 문득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실제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교육하고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왔고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이 아니라 23번을. 그때마다 떨렸지만 그때마다 숫자를 믿었죠. 기술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현지 지휘관이 정비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섰어요. 함께 장비를 바라봤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니었다고. 저는 그를 봤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줬다고. 싸울 수 있다는 선택지를. 그래서 협상할 수 있었다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택지. 맞았어요. 저희가 만든 건 파괴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도구였죠.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 상대편도 알았을 거예요. 이 기술이 계속 작동한다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멈춘 거겠죠. 싸움을. 지휘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살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숫자를 확인한 것뿐이라고 했죠. 그는 웃었습니다. 그 숫자를 믿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죠. 가방을 챙기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여전히 맑고 고요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뭐였을까? 폭발이었을까? 파괴였을까?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선택을 가능하게 했고 선택이 평화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만든 이 기술은 그렇게 쓰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기술은 숫자가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그 신뢰 위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